우리가 숫자로 뭐 계산한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수학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수학의 훨씬 더 많은 부분이 가상의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논리적인 생각,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보편적인 그 논리적인 접근 방식이에요. 그리고 드레이크 방정식의 저는 미덕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이 대백과 사전이 단지 도서관 속에 있던 고전적인 물성을 가진 어떤 인쇄 매체가 아니라 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이제 커지니까 도서관을 뛰어넘어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과학책방 갈다와 사이언스북스가 함께하는 칼세이건 살롱 2020 전국민 코스모스 읽기 프로젝트의 진행을 맡은 드로잉 작가 이미영입니다. 천문학자 이명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칼세이건의 코스모스 12장 끝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 은하 대백과 사전을 읽어볼 차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약간 재미있는 제목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엄청난 제목인 것 같기도 해요. 은하 대백과 사전, 이거는 이제 그 앤드류안 코스모스에도 나왔던 개념인 거죠. 이 그렇죠. 얘기가. 네. 그러니까 여기서 코스모스 이제 1980년 판에서 나왔고 사실은 은하 대백과 사전에 대한 개념들이 그 전작인 에덴의 용이라든지 곳곳에 약간 다른 식의 상징으로 출연을 해요. 네. 그 은하 대백과 사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코스모스 1980년판 책은 양장본하고 특별판 있는데 특별판에 있는 페이지로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오늘 몇 가지 키워드 좀 확인할 건데요. 우선 첫 번째 수학이라는 공통어, 우주 공통어, 그리고 두 번째 드레이크 방정식,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얘기했던 은하 대백과 사전, 요거 세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어떻게 요 세 가지 이야기가 연결이 될까요? 여기 그 은하 대백과 사전이 이제 12장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이 책을 번역하셨던 홍승수 교수님은 네. 이제 그 살아생전에 저한테 이 코스모스 얘기 갖고 얘기가 나올 때마다 네. 이 12장을 너무 싫어해요. 오. 그러니까 이제 칼 세이건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미덕들이 있잖아요. 네.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 합리적이고 어떤 사건을 밀어붙여 보고 뭐 상상을 하더라도 단계를 밟아 나가고 뭐 이런 굉장히 탄탄한 기초 속에서 하는 상상력 네. 그리고 논리적인 것들 뭐 이런 게 있는데 은하 대백과 사전은 그냥 SF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전체 13장에 놓고 봤을 때도 약간 이질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은하 대백과 사전을 이제 다른 거에 비해서 좀 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에서는 저는 사실은 뭐 백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은하 대백과 사전에 대한 12장이 없었다면 코스모스가 밋밋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 염두에 두고 보시면 네. 뭐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수학이라는 우주 공통어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580페이지입니다. 자연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 사이에 성립하는 불변의 관계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수학보다 더 소중하며 수학보다 더 쉽게 과오나 오류에서 해방될 수 있고 수학보다 더 간단히 기술할 수 있으며 수학보다 그 통용 범위가 더 넓은 언어는 결코 발견될 수 없을 것이다. 수학이야말로 우주의 모든 현상을 기술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가 단 하나의 설계도를 통해서 가장 단순하게 만들어졌다는 확실한 증언을 우리는 수학에서 들을 수 있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수학을 통하여 불변의 질서가 자연의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믿을 수 있다. 조제프 프리에가 1882년에 한 얘기라고 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사실은 별로 동의하고 싶지가 않아요. 읽으면서도 좀 웃기는 했지만 특히 이제 물리학자분들이나 이렇게 과학자분들이 수학을 알아야 지적 무슨 생명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예, 약간 어쨌든 거부감도 있고, 뭐 인간이 하다가 보니까 수학을 하게 된 거지 사실 다른 세계의 지적 생명체들은 꼭 수학을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저는 들기는 하거든요. 뭐 굳이 이거를 막 이렇게 수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탁 이렇게 알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보통 그러니까 이제 그 수학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네. 우리가 숫자로 뭐 계산한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수학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탁 알아차렸어. 통찰. 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그 여러 개의 그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작동을 해가지고 네. 굉장히 긴장감 있게 하나의 것이 튀어나오는 걸 통찰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거는 복잡한 계산이잖아요. 빠르고 복잡한 계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 수학이죠. 그런 식으로 정의하는 게 이제 인간이 하는 게 아니냐는. 네, 그래서 지금 미영님 말씀하신 대로 네. 이 수학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 이제 우리가 그 학교에서 우리는 문제 풀고 막 이런 수학만을 하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수학의 훨씬 더 많은 부분이 가상의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논리적인 생각 구조 이게 수학이잖아요. 네. 그런 면이 하나가 있고 그래서 수학은 훨씬 더 포괄적이고 우리가 사실은 통찰이라고 얘기하거나 뭐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수학적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네. 가지는 미영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학이라는 게 인간만의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학이라는 걸 바라보는 관점이 네. 또는 과학이라는 걸 바라보는 관점이 발명이냐 발견이라는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학자들, 과학 철학자들이 논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네. 이 우주가 있잖아요. 네. 그 우주를 우리가 인식하는 건 뇌를 통해서 인식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건 결국 뇌가 만들어낸 어떤 모델을 통해서 또는 프레임을 통해서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통해서 보는 아주 기초적인 그 바탕에 있는 게 수학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수학을 발명했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우주는 원래 어떻건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수학이라고 하는 것을 발명해서 네. 그거로부터 과학이라는 집을 지어서 그걸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외계인들은 네. 다른 방식의 발명을 해서 네. 인식론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수학은 이제 발명된 거죠. 근데 또 한편에 네. 우리가 지금 우주에 대한 걸 뭐 많이 알았잖아요. 팽창 우주부터 시작해서 알게 됐는데 수학이라고 하는 이런 체계를 갖고 알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우주가 진짜로 그랬어요. 우리가 발견한 것처럼. 네. 그렇다면 이 수학이라는 것은 도구이란 도구는 우리가 발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네. 사실은 우주 속에 숨어 있던 진실과 진리를 우리가 발견한 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식론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수학을 발명으로 보느냐 발견으로 보느냐. 그러면 발견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면 네. 이건 우주 보편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가던 우주가 원래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 운 좋게 수학이라고 하는 도구를 발견해서 그걸 적용했더니 잘 알게 된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수학이 우주 공통어가 되는데 이제 근거라 그럴까? 이런 게 좀 높아지는 거죠. 네, 네. 말하자면. 많은 칼 세이건도 대부분 많은 것들을 아니면 과학자분들은 많은 그런 우리가 보기에 그냥 좋다라고 하거나 멋지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수학으로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공통적인 걸 발견하고 이게 저기도 적용되니까 너무 좋아 막 이런 것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인간이 그걸 잘 발견했다라고 되게 이렇게 기특해하는 거는 저는 충분히 그 과학자분들의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 의심이 약간 있긴 있어요. 인간이 어쩌다가 보니까 성대가 발달해서 말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직선적으로 이렇게 나열을 해서 하다가 보는 이런 그 논리 구조를 갖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언어도 영향을 주고 수학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그냥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다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를 보면서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은 하지만 혼자서 딴 생각하는 거예요. 현대 수학이라는 게 네.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수학이 아니라 네. 뭐 집합론 같은 거 정말 엄청난 그 인식의 변화를 갖고 왔잖아요. 위상 수학 이런 네. 것도. 그래서 현대 수학이라는 걸 저도 그것까지 깊이 있게 들어가 보지 못했지만 네. 보면 인식론적으로 우리가 진짜 학교 생활을 하면서 했던 그 수학은 네. 수학의 이만한 것 중에 진짜 정말 그런 좁은 영역이고 네, 네. 수학 그러면 답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네. 답이 있는 수학은 정말 일부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수학에 대한 우리가 조금 이해를 조금 더 해가면 네. 뭐 수학이라는 우주 공통어에 대한 이렇게 장벽, 네. 거부감 같은 게 조금 누그러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근데 얘기하신 것처럼 최근에는 되게
아무리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차원에 대한 거라든가, 네. 이거랑 같은 거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대부분 이제 항상 얘기하는 몇 가지 중에 하나 도너츠랑 이제 머그컵이랑 똑같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라든가, 이제 그런 것도 들었을 땐 뭔가 그런 것 같기는 하지만 거기서 더 늘려가기에는 너무 어렵고 뭐. 그걸 이제 가려면 이제 수학을 또 이제 그 과정을 가지고 풀어야 될 것이고 약간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겠죠. 우주의 공통 언어이겠네요. 라는 생각을 더 이상은 이렇게 진전을 못 지키는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현재까지 알고 있고 네. 알아낸 네. 그런 어떤 인식론 체계 중에서 네. 이 수학을 바탕으로 한 것이 네. 다른 것들은 다 기각이 되는데 사실 언어라는 거는 상당히 지구 대기에 적합화된 그런 도구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다 이렇게 기각하고 남아있는 네. 것 중에 가장 유력한 것이 수학이다. 그 정도로 말을 하면 무난할 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과학자분들 옆에서 보면은 몇 가지 되게 감탄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저 무슨 반응이지 저것은 약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조금씩 이해하는 과정이 좀 재미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드레이크 방정식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건 한번 598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드레이크 방정식의 가치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방정식이 항성천문학, 행성과학, 유기화학, 진화생물학, 역사학, 정치학, 이상심리학 등 참으로 다양한 분야의 학문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코스모스의 상당 부분이 이 하나의 방정식에 들어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박사님도 어쨌든 드레이크 방정식 너무 아름다워 이런 분이시잖아요. 이 드레이크 방정식이라 있는데요. 약간 뭐 책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배경 설명을 드리면 네. 그 1961년에 미국의 웨스트 버지니아 주가 있어요. 네. 웨스트 버지니아 노래 있잖아요. 네, 네. 그 그러네요. 약간 되게 골짜기예요. 아. 거기에 국립전파천문대가 있는데 네. 그 국립전파천문대에서 1961년에 그 외계 지적 생명체를 탐사하는 이제 과학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의 본격적인 과학의 회의였는데 드레이크 방정식은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던 이제 30살 된 전파 천문학자인 드레이크 박사님이 뭔가 발제를 해야 되잖아요, 회의를. 그래서 발제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그냥 모여서 이제 여기는 외계 지적 생명체의 존재에 대한 회의를 하는 거니까 네. 뭐 결국은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안에 외계 지적 생명체가 얼마나 많을까 이거를 가늠해 보자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그 과정을 전개를 해 나갈까 하는 거죠. 네.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각각의 개수를 만들고 곱하면 네. 숫자가 나오게 그렇죠. 고안을 한 거니까 이게 말하자면 그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어떤 지적인 토론을 하기 위한 뭐 플로우 차트, 키노트? 뭐 키노트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 여기 598쪽에도 있지만 그 고려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담아놨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되게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그냥 이거를 혼자서 이렇게 해서 냈어 막 이런 거면은 별로 그럴 수 있겠지만 저도 이제 이 얘기를 듣다 보면 이걸 대체 어디서부터 고민을 시작해야 되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가능성을 찾아가는 걸 필터를 계속 하나씩 더 끼워가가지고 여기까지 만든 거잖아요. 뭐 이 세상에 이 우주에 뭔가 뭐 적당한 행성이 있을 확률 뭐 아니면은 뭐 그게 지금 아직까지 남아 있을 확률까지 더 해가지고 그 필터를 하나씩 더 해가는 거가 그 사람들에게 어떤 화두를 던지는 혹은 약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야기를 시작하는 키노트를 만들었다라는 거에서 정말 대단한 발제 능력이시다라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실 이제 드레이크 방정식이 이제 그때 해서 드레이크 방정식으로 되게 유명해졌죠. 유명해졌는데 사실은 이 드레이크 방정식 이라는 게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보편적인 그 논리적인 접근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페르미 그 방정식 또는 네. 페르미 질문이라고 부르는데 페르미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었거든요. 네. 그분이 이제 시카고 대학교에 계시고 그랬는데 거기서 그 학생들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했대요. 이게 에피소드인데 그냥 첫 시간에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질문 던지고 마지막 시간에 들어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질문이 이런 거예요. 시카고 시내에 피아노 조율사가 몇 명이나 있을까? 이게 질문이에요.
그러면 한 학기 내내 학생들은 그거를 네. 찾는 거죠. 근데 지금 만약에 우리가 그런 질문을 던지고 댓글 달아보세요 그러면 애들 네. 검색할 거예요. 그렇죠. 전화번호 검색하거나 사이트 네, 검색하거나.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사고 실험을 하는데 네. 그러면 시카고라고 하는 시에서 도대체 몇 명 있을까를 어떻게 우리가 추론해 나갈 것인가를 네. 만드는 거거든요. 그쵸. 이제 그래서 그런 걸 페르미 질문이라 그러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드레이크 방정식도 아주 전형적인 페르미 질문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사고력을 높이는데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어떤 미지의 결론을 얻기 위해서 다가가는 방식으로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한때 이게 그 우리나라 그 회사들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 네. 그 질문으로 유행했었어요. 아, 그래서 저도 여러 번 가서 그 네. 질문 그 인사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직무 교육 강의를 가면 네. 꼭 페르미 질문 예를 주고 하는데 네. 실제 나온 것도 있어서 되게 뿌듯한 적도 있어요. 실제 나온 게 뭐예요? 골프공에 이렇게 파여 있잖아요. 아, 네네네. 몇 개나 파여 있을까? 아, 그러면 이제 골프공 크기부터 추론해 나가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었는데 그거를 내신 회사가 있었어요. 실제로 면접장에서. 근데 그러면 이제 그거를 어떻게 추론하는가를 보면 네. 어떤 문제에 부닥쳤을 때 이 사람이 어떤 논리적인 구절과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걸 만들어 가는가 하는 걸 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은 생각해 보면 네. 그 직장인으로서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보는 데는 굉장히 좋은 간단한 예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드레이크 방정식이 그 굉장히 멋진 방정식이고 저걸 통해서 과학자들 이런 식으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실 이거 가지고 약간 응용해서 삼청동 과학책방에서 책이 팔리는 수 이런 거 써본 적이 있었거든요. 삼청동 골목 저기 갈다의 영업시간 중에 주말에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갈 확률 그리고 이제 나들이를 삼청동으로 갈 확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약간 그때 광화문 태극기 집회 있어가지고 그 태극기 집회를 그 교통체증을 막 이렇게 거쳐서 삼청동 안에까지 들어올 확률 그리고 그 책방 안에 들어가서 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그리고 관심 있는 책이 책방에 꽂혀 있을 확률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꺼내서 결제까지 할 확률 이렇게 하니까 약간 외계 지적 생명체 찾는 만큼의 확률이 나오는 게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한번 발표할 때 저도 써먹은 적이 있었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정보를 많이 갖고 있지 않을 때 네.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그런 그 뿌리를 만드는 데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 그 미생으로 유명한 윤태호 작가 있잖아요, 네, 만화가. 네, 네. 그분하고 같이 제가 자문하고 그래서 세티라고 하는 외계지적 생명체 만화를 연재한 적이 있었는데 그 만화의 주제가 그 이렇게 뭐 자기 짝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짝을 찾는 확률이 드레이크 방정식 이거를 거기다 적용해가지고 그 자기 짝을 찾을 확률이 외계인 찾는 것 같이 이렇게 추론해 나가는 식으로 만화를 했던 게 네, 있는데 네. 지금 뭐 예 들어주신 거나 그런 예를 보면 뭐 이 드레이크 방정식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불확실하고 무책임한 방정식이 어디 있냐. 뭐 네. 각각의 개수도 불확실하고 답도 불확실한데 이거를 우리가 왜 해야 돼? 그런데 이제 따지고 보면 우리가 어떤 그 사안을 맞닥뜨렸을 때 해결해 나가는 네. 뭐 그런 과정에 대한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멋지고요. 네, 네. 또 사실은 사람 간의 대화에서도 이런 과정을 그렇죠. 통해서 대화를 하게 되면 막 얽혀가지고 퉁쳐서 너 나쁜 놈이 아니라 이렇게 나눠서 네. 체크해 볼 수 있고 어떤 건 해결할 수 있고 어떤 거는 다음 과제에 넘겨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드레이크 방정식을 한번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좀 보시고 네. 좀 자기에게 지금 책방 얘기하신 것처럼 적용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책방은 요즘 갈다는 온라인에서도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많은 그 성숙하지 않은이라고 얘기해도 되나? 아무튼 그런 대화들이 보면 이제 관찰 안에 감정들도 다 이렇게 섞여 들어가 있고 비평도 다 들어가 있고 이제 이러는데 대부분 이제 그런 것들을 관찰한 것에 대해서 감정도 따로 분리해보고 자기가 평가하는 것도 분리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되게 자신도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스킬도 약간 늘어나고 이제 스스로 이제 성찰도 많이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뭐
건조하게 이런 게 아니라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거라던가 좀 더 자기 자신을 넓힌다던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평가 없이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드레이크 방정식의 저는 미덕은 네.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쭉 펼쳐놓고 보면 처음에 네. 이제 방정식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좀 천문학적으로 알 수 있는 네, 그런 게 네. 나오는데 갈수록 오리무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 정말 우리가 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뭐 정말 모르고 있구나. 그런 것도 깨달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 이런 거는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겠네라는 네, 생각도 네. 하게 되고 이래서 그런 면에서 뭐 이렇게 딱딱딱딱 떨어지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게 해주는 네, 네. 그런 방정식일 맞아요. 것 같아요. 저도 그게 약간 그냥 숫자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 확률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것들이 들어가면서부터 저는 그 부분이 재밌었거든요. 네. 그럴 수 있지. 뭐 그러면 아니면 그거의 확률을 찾기 위해서 찾으면 되잖아요. 약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상상을 하거나 그 상상을 조금 찾는 방법들을 또 고민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나눠서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뒷부분이 저는 그래서 재밌었어요. 드레이크 방정식의 뒤쪽이. 그 확률이 사실 뭐 어느 정도가 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입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이제 은하 대백과사전. 백과사전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그래서 그런지 이거 되게 작아 보이거든요, 저는. 이게 그냥 상상을 하면 은하 대백과사전이라서 되게 큰데 우리가 생각하는 백과사전. 그 정도인 거예요. 자, 626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대한 은하 컴퓨터를 상상해보자. 그 컴퓨터에는 현재까지 있었던 모든 문명에 관한 정보가 모두 저장되어 있을 것이며 그 컴퓨터는 코스모스의 생명에 관한 거대한 도서관의 구실을 할 것이다. 은하 대백과사전에는 외계 문명에 대한 정보가 가득할 것이다. 은하 대백과사전을 우리가 처음부터 잘 읽을 수는 없을 것이다. 번역에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것이다. 번역이 다 됐다고 해서 우리의 호기심이 반감되는 것은 아니다. 완전히 번역된 내용을 읽더라도 수수께끼 같은 내용이 가득해서 알고자 하는 욕망에 부추김을 당하면서 미지의 세상에 대한 갈증을 더욱 심하게 느끼게 될 것이 확실하다. 라는 상상의 영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은하 대백과사전 지금 말씀하셨는데 백과사전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좀 작다는 느낌을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저는 백과사전 그러면 온 세상이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마 자라와서 처음 막닥들인 그 백과사전에 대한 인상일 텐데 네. 제가 어렸을 때는 백과사전이 한지를 이렇게 집에 있으면 네. 온 세상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제 통로가 그게 이제 가장 큰 세계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네요. 그래서 백과사전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있는 곳 이런 식의 이제 개념이 있어서 네. 저는 사실은 은하 대백과사전 이전에 네. 그냥 대백과사전만 해도 벌써 압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다를 수 세대별 있겠네요.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네, 저는 큰 백과사전은 아니었고 조금 두꺼운 백과사전 하나를 인터넷에 나오기 전에는 정말 거기서 모든 것을 검색해야 되니까 정말 종이가 나달나달해질 정도까지 저도 아무거나 우선 탁 펼쳐서 읽는 것도 꽤 많이 있었는데 이제 금세 그게 이제 인터넷이라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백과사전은 책 한 권이 있는 책 그래봤자 뭐 몇 권인데 근데 우리의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들은 도서관 이러면 훨씬 넓을 수 있고 뭐 인터넷 이러면 좀 더 넓을 수 있는데 백과사전이라니 약간 이런 은하에 비해서 너무 작은데 약간 지금 저도 그 이미지를 지금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키워드 그 제목이 이제 네. 은하 대백과사전인데 네. 사실은 저는 이게 굉장히 정교한 네. 칼 세이건의 뭐라 그럴까 이렇게 전개 방식이 녹아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네. 일단 키워드를 보면 네. 백과사전 그랬잖아요. 그럼 그 백과사전들을 담고 있는 게 도서관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맞아요. 고전적으로는. 예. 그러면 백과사전이 말씀하신 대로 네. 되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그 작은 개념이에요. 백과사전은 어떤 의미에서는 네. 그 물성이 있는 어떤 네, 네. 책들의 것이고 그거를 담고 있는 도서관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 도서관이라는 거는 칼 세이건의 책들에서 나오는 도서관은 그냥 도서관이 아니라 이게 이제 에덴의 용 같은 데서 자주 얘기가 되고 여기 그 코스모스에 나왔지만 네. 인류의 지성 발달사에 있어서 이 DNA로부터 뇌하고 뇌 바깥에다 정보를 전달해서 옆으로 아래 위로 이렇게 정보를 전달해서 인지 능력을 키워가는 인류 전체의 어떤 자산으로서의 도서관이 있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대백과사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거기까지가 있는데 저는 요 구절에서 더 중요한 키워드는 정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보인데 네. 정보를 담고 있는 그 매체들이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지금 은하대백과 사전을 가요. 그러면 여기서는 은하대백과 사전은 지금 정보라는 말로 돼 있으면서 물성을 버렸어요. 아. 일단 네. 물론 매체가 있겠죠.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 대백과 사전이 단지 도서관 속에 있던 고전적인 물성을 가진 어떤 인쇄 매체가 아니라 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이제 커지니까 도서관을 뛰어넘어 버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것이 결국은 정보라고 하는 메시지를 강하게 하는데 이거는 지금 막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정보, 인포메이션 사이언스에 대한 개념이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물체도 물질도 정보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까지 얘기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들의 궁극의 어떤 종착점은 정보일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익숙한 단어로 대백과 사전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데요. 사전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이제 해석할 수 있는 어떤 도구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백과 사전이라고 그러면 조금 더 큰 느낌인데 작은 느낌이 지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전 예를 들면 이제 영한 사전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내가 아는 언어와 내가 읽을 수 없는 언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제가 대체 뭐지? 라고 하면 이제 번역하고 딱 이렇게 확인해서 보는 그러니까 실제로 관찰하는 것보다는 이 한 권에서 정보들을 이렇게 엑기스라는 단어가 대체 무슨 단어일까요? 아무튼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참조하면서 볼 수 있는 이제 저는 이런 느낌을 약간 받긴 받았는데 그래서 그 참고서 약간 이런 것들의 느낌도 있고 모든 것을 다 담았다라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조금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은하대백과 사전이라는 단어가 네. 칼 세이건이 정말 생각을 많이 하고 타협한 단어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사전, 백과사전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굉장히 친근함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은하 대백과사전이면 은하라는 것은 약간 낯설고 크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친숙한 것과 낯선 것을 통해서 거기다 정보라는 걸 강조해서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지만 결국은 정보가 있는 어떤 것이 있을 거야. 그것이 뭐가 될지는 상상을 하기가 힘들지만 하지만 우리들의 지금 지적 발달하라 이렇게 나가는 추세를 봐서는 네. 결국은 우리가 거기에 도달할 정도의 지적 발달이 되는 문명으로 가야 된다는 뭐 표상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는 것을 되게 교묘하게 네. 이런 단어로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칼 세이건의 모든 책을 다 읽어본 건 아니지만 칼 세이건 책들 중에 약간 뒤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뒷장으로 갈수록 칼 세이건이 되게 이렇게 대놓고 맘 놓고 상상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막 되게 열심히 그 연구한 내용들이라던가 이렇게 상상 같은 것들을 과학적인 근거로 해서 이렇게 쫙 와, 여기까지 생각을 할 수 있다니 약간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확 풀어지는 느낌? 이거는 내가 어떤 걸로 상상해야 되지? SF적으로 상상해야 되나? 요렇게 당황하게 하는 것들은 약간 반전의 묘미같이 칼 세이건이 좋아하는 이런 형식인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치밀한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SF적인 요소잖아요, 이것도. 네. 그러니까 미래를 얘기하기 위해서 네. 가장 좋고 사람들이 친숙하고 합의된 그것이 SF예요. 네. 그러니까 칼 세이건이 미래 예측을 하기도 하지만 네. SF적인 상상력을 발휘해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SF적인 상상력을 하면 사람들이 이거는 SF니까 현실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보통. 근데 칼 세이건은 굉장히 그 처음부터 과학적인 내용들을 깊이 다뤄요. 쭉 그렇게 네. 하다 보면 우리는 과학자로서의 칼 세이건의 면모를 다 네. 보고 익숙해지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공감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게 쭉 하고 칼 세이건이 거기서 던지는 가까운 미래에 실제로 지금의 어떤 과학기술 기반에서는 뭐 10년 후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측들을 막 하기도 하고 이러다가 말씀하신 대로 점프를 해요. 굉장히 먼 미래일 수도 있고 네. 시간을 가늠할 수 있는 미래를 해서 굉장히 이거를 확 펼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네. 훈련이 돼 있어요. 앞에서 납득이 돼 있어요. 네. 이건에 대한 맞아요. 신뢰가 쌓였어 일단. 그렇죠. 얘가 그냥 마냥 헛소리 하는 건 아니야. 뭔가 과학적인 게 있지만 이 정도 상상을 할 수 있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럴듯해. 네.
이런 게 이제 칼세이건이 사람들한테 처음부터 은하 대백과 사전인 게 단지 있을 거고 우리는 거기서 나가야 돼 이렇게 선언을 하고 했다면 뭐야 이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탄탄하게 자기 자신의 것을 계속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때로는 호소하고 네. 이렇게 해놓고서는 아 나는 사실은 이렇게 황당한 공상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럴 수 있네 이런 공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약간 당했다. 약간 이런 느낌도 조금 들고.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 그 일상에서 좀 이랬으면 좋겠고요. 뭐 특히 이제 어떤 것들 첨예하게 부딪히는 뭐 정치에서도 타협할 때도 뭐 이런 식의 타협을 하면 약간 나랑 생각이 달라도 그 사람을 존중하거나 네. 와, 저 사람은 진짜 생각은 다르지만 내공이 있네. 뭐 이렇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게 이제 거두절미되고 하게 되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 브로카엔에 같이 찍으신 박상준 선생님이 이제 SF 관련된 책 쓰시면서 몇 가지 저도 읽으면서 공감했던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시공간을 넓히는 상상력이 필요하다. 뭐 현실에서 그런 얘기를 약간 해주신 거를 보고 아 내가 경험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이런 과학책을 읽으면서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자 코스모스 13장 중에서 저희 12장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약간 성취감을 느끼시면서 끝까지 읽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전국의 코스모스 재수생들 저희가 끝까지 같이 읽어보자고 하면서 가고 있는데요. 이 방송 지금 저희가 녹화하고 있지만 실시간으로 계속 채팅해서 같이 만나 뵙고 있습니다. 저희 그 댓글 달아주시면 사이언스북스에서 선물 드리고 있죠. 다들 많이들 받으셨을 거라고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러면 또 이게 방송 나가는 실시간 채팅에서 뵙고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좋아요 이런 것들 눌러주시면 잊어버리지 않고 저희랑 만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